오늘은 그리스 신화 네 번째 편이고요. 메두사를 처치한 영웅의 대서사시 페르세우스의 모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모험 이러면은 마음의 불안부터 생기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을 덮고 조금 더 탐구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전혀 미지의 세계에 나아갔을 때 그러한 어떤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성장과 발전을 꾀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사에서 이 모험은 성장과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페르세우스의 모험을 통해서 페르세우스의 성장과 발전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아르고스 왕국에 아크리시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에게는 아름다운 딸 다나에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국을 물려줄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크리시오스는 이것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델프이 신전을 찾아가서 신탁을 물어보게 되죠. 신탁을 전하는 사제가 당신에겐 아들은 없지만 딸이 손자를 낳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손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아크리시오스 왕은 곰곰이 생각을 하다 결국에는 자신의 딸 다나에를 청동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만날 수 없으니 딸이 임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소낙비가 유난히 내리던 날 감옥 틈을 비집고 소나기로 변신한 제우스가 다나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다나에의 그 상심한 마음과 외로움을 달래고 보듬어 주죠.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곧 다나에는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페르세우스죠. 아버지가 혹시라도 페르세우스의 존재를 알게 되면 죽이게 될까봐 다나에는 몰래 키우려고 했지만 페르세우스의 울음소리가 원체 우렁차니 결국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다나에에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다그치게 되죠. 다나에는 아이의 아버지는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제우스 왕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죽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살려둘 수도 없는 아주 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엔 자신의 딸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나무 괴짜기에 집어넣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의 풍랑에 휩쓸려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아크리시오스 왕의 계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파도에 휩쓸려 나무 괴짝은 세리포스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해안가에 나무 괴짝이 있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한 어부 딕티스가 그 괴짝을 열어보았죠. 거기에서 다나에와 페르세우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어부 딕티스는 두 모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서 가족처럼 잘 보살핍니다. 그리고 딕티스의 보살핌 아래 페르세우스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엿한 성인이 되었죠. 문제는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어부 딕티스의 동생은 사실 세리포스 섬을 통치하는 욕심 많은 왕 폴리덱테스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딕티스의 집을 지나다 다나에를 보게 된 것이었죠. 다나에가 너무 아름다우니 욕심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삼고 싶었겠죠. 하지만 다나에는 폴리덱테스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페르세우스도 어머니의 재혼을 반대하게 되죠. 폴리덱테스는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포스 섬의 모든 귀족들을 불러 모으죠. 당연히 그 자리에 페르세우스도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오랫동안 다나에게 청혼을 해왔지만 그녀가 나의 청혼을 거절하고 받아주지를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웃나라 피사 왕국의 공주를 나의 배필로 삼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려면 선물이 필요하니 각자 말 한 피씩을 공출하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페르세우스에게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테스에게 나는 말이 없으니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 이외에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프리텍테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바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매 중 메두사의 머리를 내게 갖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은 페르세우스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메두사는 바라보는 모든 것을 돌로 만들어 버리는 마력을 갖고 있는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갖고 오라는 것은 곧 자신을 죽음의 소굴로 보내는 것과 같은 얘기니까요.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갖고 그리고 또 어머니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책임감으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떠납니다. 메두사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죠. 갈팡질팡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처럼 지혜의 여신 아테네와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가 페르세우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대로 맨손으로 메두사를 때려잡을 수는 없으니 우리가 각자 너에게 무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청동도 베어낼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칼을 헤르메스가 페르세우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두사를 죽이려면 3가지 보물이 필요하다. 썼을 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투구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 달린 신발, 그리고 어떤 것이든 집어넣으면 그 크기에 맞게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 마법의 자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자루는 북쪽에 사는 요정들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라이아이라고 하는 백발의 3명의 노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테네는 자신의 청동 방패를 페르세우스에게 주죠. 그리고 메두사를 직접 보게 되면 돌로 변신해버리니 너는 반드시 이 청동 방패에 비춰진 메두사를 보고 머리를 내리쳐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페르세우스는 무기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나서 그라이아의 자매가 살고 있는 곳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었죠. 더 기괴했던 것은 그들은 하나의 이와 하나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있을 때는 다른 자매가 쓰고 있던 이를 받아서 자신의 이에 넣어야지만이 먹을 수 있었고, 사물을 볼 때는 다른 자매의 눈동자를 받아서 자신의 이마에 붙여야지만이 사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한 자매가 그 눈을 나눠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을 가져온다면 3자매 모두가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요. 마침 그때 한 자매가 눈을 떼어 다른 자매에게 넘기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페르세우스가 인터셉트를 하죠. 그러자 3자매들은 놀랐겠죠. 그때 페르세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가지 보물을 갖고 있는 요정들이 사는 곳을 내게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이 눈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그라이아의 3자매는 요정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북쪽에 요정들이 사는 곳을 찾아오게 된 페르세우스는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3 요정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요정들은 그의 용기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응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투구와 날개 달린 신발, 그리고 마법의 자루까지 모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곤 자매가 살고 있는 서쪽의 끝에 나라를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렇게 다시 페르세우스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고르곤 자매 중 2명은 불멸의 존재였고 메두사는 필멸의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불멸의 존재라면은 당연히 죽지 않으니 이 필멸의 존재인 메두사만의 목을 가져갈 수 있었겠죠. 사실 메두사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두사는 아테나의 신전에 자신의 순결을 선서한 아테네 신전의 사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부드러운 머릿결에 대한 그 자부심은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미모가 이렇게 빼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메두사는 자신의 상대가 될 수 있는 남자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메두사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메두사는 바로 포세이돈을 유혹을 하죠.
그리고 아테나의 신전에서 매일 밤 그들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테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아테나는 지혜의 신이기도 했지만 순결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결의 신의 신전에 더럽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 아테네가 두고 볼 수 없는 건 당연했겠죠. 그래서 이 세 자매의 모습을 흉측한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두사가 자신 있어 했던 머리칼을 전부 뱀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메두사가 보는 모든 것이 돌로 변하게 만들어 버리죠. 긴 여정 끝에 페르세우스는 드디어 그로곤 자매가 사는 곳에 당도하였습니다. 페르세우스가 도착했을 때 고로곤 세 자매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요. 페르세우스는 바로 투명인간이 될 수 있는 투구를 먼저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르메스가 준 다이아몬드 칼을 들고 주변을 살폈겠죠. 살금살금 메두사 곁에 다가갔습니다. 메두사는 잠에 빠져서 페르세우스가 다가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청동 방패를 들고 청동 방패에 비춰진 메두사를 보면서 바로 단칼에 메두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잘려진 메두사의 목에서 피가 솟아오르더니 어떤 형체가 되었습니다. 이 형체는 두 개로 갈라지더니 하나는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로, 또 하나는 거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이들은 포세이돈과 메두사의 자식들이죠. 메두사의 목이 잘려지자 그들이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고르곤 자매들이 인기척에 놀라서 깨어나자 페르세우스는 재빨리 메두사의 머리를 마법의 자루에 담고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타고 고르곤 자매의 추적을 따돌리게 됩니다. 페르세우스가 에티오피아 상공을 날고 있을 때 바다 절벽에 묶여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호기심이 일었겠죠. 그래서 물어보죠. 왜 이렇게 당신은 이 바다 절벽에 묶여있냐 라고 얘기를 하니 본인은 에티오피아의 케네세스 왕과 카시오페이아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안드로메다 공주다. 그런데 어머니인 카시오페이아가 자신과 당신의 딸인 안드로메다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늘 비교를 할 때 바다의 요정들보다 훨씬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바다의 요정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에게 카시오페이아 왕비의 그 오만함을 벌로 다스려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요정들의 요청을 받고 바다 괴물을 에티오피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이 죽어나게 되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케피우스 왕은 신탁을 듣게 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카시오페이아의 이 세치어가 화근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바다의 신이 화가 난 것이니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카시오페이아가 가장 사랑하는 딸 안드로메다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드로메다가 저렇게 제물로 바다 절벽에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바로 케페우스에게 내가 만약에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하게 된다면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하죠. 왕은 당연히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프로세우스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신고 바다 괴물 주변을 빙빙 돌죠. 그러다가 바다 괴물이 목을 내미자마자 단칼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약속대로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피로연이 한참 무르익을 무렵에 케페우스의 동생 피네우스가 무장을 한 채 군사들을 이끌고 피로연 장소에 나타납니다. 사실 피네우스는 안드로메다와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는 안드로메다를 외면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안드로메다가 살아났으니 자신이 안드로메다와 결혼하게 되면 다음 왕위를 이을 텐데 갑자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나타나서 안드로메다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니 자신의 형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라고 소리를 치게 되죠. 케페우스 왕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너무나 빤한 속셈이 드러났으니까요. 이때 안드로메다가 얘기를 하죠.
나는 이미 절벽에 묶여 있을 때 죽은 몸이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 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이분의 아내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드로메다의 얘기가 끝나자 피네우스는 바로 전투를 시작을 합니다. 눈앞에서 뺏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투가 치열해지자 페르세우스는 내가 안드로메다와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페르세우스의 말을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하지만 피네우스는 이게 무슨 상황이고 저놈이 도대체 뭘 하려고 저러나 눈을 더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때 마법의 자루에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서 들어버립니다. 당연히 메두사의 얼굴을 본 모든 이들이 바로 돌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투가 정리가 되자 케페우스는 페르세우스에게 에티오피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게 되죠.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세리포스 섬의 어머니가 지금 자신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이 약속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 세리포스 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후위를 도모합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페르세우스는 페가수스를 타고 세리포스 섬으로 귀향을 하게 되죠. 드디어 페르세우스가 폴리텍테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약속대로 메두사의 목을 가져왔느라고 더 이상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라고 선언을 하죠. 하지만 폴리텍테스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두사를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돌로 변해서 죽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테니 메두사의 머리를 네가 보여줘봐라. 정말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페르세우스가 마법의 자루에서 또다시 메두사의 머리를 꺼내들자 폴리텍테스를 비롯한 신하들이 모두 돌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세리포스 섬은 독재자가 갔으니 평화가 찾아오고 백성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자유를 누리게 된 백성들이 페르세우스에게 세리포스 섬을 통치해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자신을 지금까지 돌봐준 딕티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험을 떠나기 전에 헤르메스와 아테네가 각자 무기를 줬잖아요. 그 무기를 각각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테네에게는 방패와 함께 도저히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메두사의 머리를 같이 돌려줍니다. 메두사 머리를 받은 아테네는 자신의 방패에 메두사의 머리를 박제를 하죠. 그때부터 아테네의 방패는 그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세우스에게는 남은 과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내쳤던 외할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추워도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을 외할아버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하죠. 내가 곧 아르고스로 돌아가서 외할아버지를 뵙겠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페르세우스의 연락을 받은 아크리시오스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버려진 거에 대한 복수를 하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크리시오스 왕은 왕위를 버리고 페르세우스가 오기 전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페르세우스가 도착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할아버지가 안 계셨겠죠. 그는 외할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온 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라리사라는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되죠. 페르세우스는 메두사의 목을 갖고 오게 됨으로써 이미 그리스의 많은 지역에서 페르세우스의 영웅담이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었고 페르세우스를 알아보는 이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라리사 지방에는 체육대회가 열렸었는데요. 페르세우스는 원반 던지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페르세우스의 차례가 되었죠. 페르세우스는 힘차게 원반을 던졌습니다. 원체 힘이 좋다 보니까 이 원반이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관중석을 넘어가게 돼요.
그 관중석에 어떤 사람을 맞추게 되는데 그가 바로 아크리시오스 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페르세우스는 물론 사고였지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것은 폐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비어있는 아크리시오스의 왕위를 페르세우스가 이어받아 주기를 원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도저히 그 자리를 물려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웃나라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티디스 왕에게 아르고스도 함께 통치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아르고스와 가까운 곳에 왕국을 설립을 하게 되죠. 그곳이 미케냐 왕국입니다. 미케냐 왕국이라고 하면 그리스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문명적으로도 그렇고 발달된 도시이기도 하죠.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는 그곳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죠.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가 죽게 되자 제우스는 그들을 하늘나라의 별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가 페르세우스와 사는 동안 아버지와 엄마를 오랫동안 못 보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카시오페이아와 케페우스의 별자리를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에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일종의 제우스의 위로 방식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페르세우스의 모험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권력에 대해서도 탐하지 않았고 재물에 대해서도 탐하지 않았던 페르세우스는 그리스의 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굉장히 행복한 영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메두사를 처치한 진정한 영웅 페르세우스의 모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영웅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